다음은 저 이번 두 번째 세션 마지막 그 연자분인데요. 조성숙 박사님이고 소속은 대한체육회 소속입니다.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학사 석사, 그다음에 역학 및 건강증진으로 석사학도 하시고 서울예대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주요 경력사항으로는 대한체육회 선수촌 영양사, 대한영양사협회 이사, 운동영양학회 부회장, 그다음에 평창올림픽 급식 전문위원 등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금방 소개받은 조성숙이고요. 네, 저는 그 사이클 선수들에게 근데 뭐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먹는 것이 경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에서 영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뭐 거의 인정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 무엇을 먹느냐가 경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렇게 뭐 IOC에서도 합의문을 발표를 했고 우리 모두 또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그 사이클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영양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만약에 사이클 선수가 우리 운동할 때의 주요 에너지원인 글리코겐이라는 것이 부족한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된다면 경기 결과에 어떨 것인가? 또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열에 대한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로 경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이 두 가지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다시피 스포츠에서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모가 일어난다는 것과 또 땀을 흘리기 때문에 수분의 균형이 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운동을 하는데 유지시켜 주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고요. 그 나머지 뭐 미량 영양소에 대한 부분들도 부족했을 때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은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영양적인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시합을 하도록 하고 운동을 하도록 하고요. 그 나머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두 가지 쟁점은 에너지원을 어떻게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느냐와 수분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 운동을 하다가 선수들이 이렇게 피로하게 느끼는 그 시점이 있는데요. 그때에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고갈될 때라고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이라는 게 부족할 때 또는 혈당 농도가 떨어질 때 두 개가 뭐 같이 통하는 얘기기는 한데요. 그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고 영양 공급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이고 그 중요한 문제로서 시합하기 전에 운동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운동하는 날 또 시합하는 날 전날에 당질이 풍부한 식사를 해라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시합을 하기 3시간 내지 4시간 전에 또 당질이 풍부한 식사를 해서 혈당 농도나 글리코겐 농도를 유지시켜줘라. 이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선수들이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탄수화물 부가법 또는 글리코겐 부가법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미 많이 알고도 있고 우리 선수들도 대표 선수들도 보면 쓰는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고전적인 방법으로 글리코겐을 완전히 고갈시킨 다음에 글리코겐이 과보상해서 저장되어지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썼고요. 지금도 저희 선수들 중에는 저 식이요법 해야 돼서 고기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3일간 하다가 나머지 3일간 고당질 식사를 하면서 글리코겐의 저장량을 2배로 늘리는 그런 식이요법을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후에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이 시기가 선수들이 너무 컨디션이 힘들어하고 사실 저희 선수들도 고기를 하루 먹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는 못 먹겠다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3일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힘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보완을 했는데 그냥 그 3일간은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나머지 경기에 임박한 3일 동안을 고당질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당 7 내지 10g 정도의 고당질 식사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글리코겐 저장량을 이것보다는 저장을 적게 시키지만은 이때 경기력 저하, 컨디션 저하에 비해서 이 방법이 이제 보통 이렇게 권장되어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에 대한 그 조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한 논문이 있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당질 부와 식사, 그 식이요법을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57% 정도 되는데요. 실제 선수들의 먹는 거를 조사해보면은 그 아까 체중당 7g 이상의 당질을 섭취하는 선수들은 23%밖에 안 되고요. 실제 먹는 평균 양도 뭐 5.6g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 실천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고요. 실제 우리 선수들도 보면은 그 당질 섭취하는 것이 그 평균 섭취량에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이 구성을 해서 선수들에게 주는데요. 우리 일반인이 체중당 5g 정도 먹는다 생각을 하면은 7 내지 10g을 먹으려면 굉장히 이 식이 구성에 대한 것, 또 선수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으면은 어려운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식사로 먹는 것 이외에 이제 보충제도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보충제를 어떻게 섭취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경기하기 전에 많이 먹는 거는 당질의 그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단백질을 먹는다고 하는 이런 선수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져서 사실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당질을 뭐 젤로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먹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전에 식사인데요. 운동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합하기 3시간 내지 4시간 전에 당질이 풍부한 식사를 해라. 뭐 또 그 기본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슈가 되어지는 게 뭐였었느냐면 경기하기 전에 30분에서 60분 전에 당질을 먹는 게 좋으냐 안 먹는 게 좋으냐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당질을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혈당 농도가 올라가면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당질을 먼저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지방 분해를 늦추기 때문에 더 빨리 글리코겐이 혈당 농도가 감소되고 선수들이 더 빨리 피로감을 느낀다. 이제 이렇게 논문이 발표가 돼 있었고 저희들도 사실 교육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교육을 했었고 뭐 이게 지도자분들도 문헌 같은 거 이렇게 보고는 전화도 많이 와서 저희들이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합을 하러 운동장에 나가서 몸 풀고 연습을 하는데 스포츠 음료를 먹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 후에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그렇게 선수들한테 큰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좀 주의하기 위해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보다는 높은 당질보다는 혈당 지수가 낮은 그런 식품 위주로 해서 경기 전에 식사를 해라.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그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하는 동안에 당질 보충에 대한 내용인데요. 운동하는 동안에도 그 내인성 당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그런 그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경우에 한 60분 이상 지속되는 그런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경우는 당을 계속 보충하면서 운동을 해라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혈당 농도를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또 그 운동 후반기에 가서 그 외인성 당질로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지구력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질을 섭취하는 그 양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시간 이상 운동을 할 경우에 시간당 30에서 60g 정도의 당질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느냐면 스포츠 음료가 5 내지 8% 정도의 당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15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한 150에서 250ml 정도의 그 스포츠 음료를 마시면 1시간당 이제 이 정도의 당을 섭취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인체가 처리할 수 있는 당 그 능력이 1분당 1g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권장할 수 있는 당질의 양은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즘 들어서 연구가 또 되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60분 이내에 끝나는 스포츠의 경우에도 당질을 보충했더니 이게 대사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중추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경기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문헌을 보면서 좀 놀랬던 거는 마우스 린스만 해도 경기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뭐 2시간 반 이상의 시합을 하는 선수들의 경우는 당질의 이 전달되어지는 기전이 다른 당질을 섞어갖고 먹으면은 1시간당 90g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 스포츠 음료는 다 당질이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포도당하고 과당하고가 전달되어지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다 섞어서 있고요. 우리 선수들은 또 가끔 가다가 콜라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 선수들이 콜라를 먹기도 하고 김을 빼갖고 먹는다 그래요. 이게 이제 탄산가스가 있고 하니까요. 근데 콜라 자체에 당질 농도가 높고 여러 가지 당이 섞여 있고 해서 뭐 활용하는 데는 크게 뭐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동안에 먹는 당질의 양은 얼마인가 이렇게 봤는데요. 아까 30g에서 60g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운동하면서 먹는 당질은 사이클 선수들의 경우에 더 권장하는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 이때 먹는 것도 보면은 다 거의 뭐 요즘에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다 이렇게 젤 형태로 또 뭐 바 형태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먹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운동하면서 또 레이스가 길은 선수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간식들을 먹는 거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선수촌에 처음 갔을 때 우리 선수들은 뭐 찹쌀모찌 같은 거 뭐 이런 거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간식을 통해서 운동하는 동안에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수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스포츠 의학회지에도 계속 리뷰해갖고 포지션 스테이트먼트가 계속 나오고, 또 IOC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해서 수분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에 대해서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수분 보충을 해야 되는 이유는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딱 수분은 계속 강조를 해도 사실 선수들의 그 땀 흘리는 양에 비해서 먹는 양이 적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수분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안 짜고 한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 갈증이 나오면 먹고, 그거는 이미 늦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의 경우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벌써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지고 있어서 이 수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기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어느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외국에 가서 이렇게 전지훈련을 하는데요. 거기서 뭐라 그랬느냐면 하루에 그 트레이너가 3리터 정도씩 물을 매일 먹어라 이렇게 하고, 선수들이 물 먹는 거하고의 그 적응이 힘든 거죠. 안 먹던 선수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물 먹고 물통 들고 다니면서 먹으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다 얘기하기는 이제 우리 밥 시간이 지나가서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분이 손실되게 되면은 이제 뭐 혈당량이 감소하고 심박수가 증가되고 뭐 체온이 증가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유산소 능력이 감소되어진다는 것도 연구 결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유산소 운동 말고 무산소적인 운동 이런 거에서도 주의력이 감소되고 뭐 여러 가지 인지력 같은 것도 감소되고 한다는 연구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수분 섭취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고요. 이 수분을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도 사실 그 스포츠 음료 시장과 맞물려 갖고 연구가 1980년대 엄청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들을 이렇게 아예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선수들한테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이미 물을 먹고 시작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물을 먹어라. 근데 그때에 당질이 들어가 있는 또는 전해질이 들어가 있는 그 스포츠 음료가 나냐 물이 나냐 뭐 이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아까 그 당질의 보충 지침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할 때 쓰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또 여기 준비하면서 문헌을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게 개인 간의 다양성,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포지션의 선수라고 하더라도 땀을 많이 흘리는 선수가 있고 땀을 적게 흘리는 선수가 제가 이제 강의 다니다 보면은 어떤 선수는 밥만 먹어도 땀이 줄줄 난다 그러고, 어떤 선수는 뭐 운동을 해도 땀 별로 안 난다 그러고, 개인 간에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여름에 운동을 하느냐, 또 겨울에 운동을 하느냐, 또 뭐 내가 옷을 입고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여러 가지 개인의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 수분의 그 소실량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또 필요량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필요량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운동하기 전에 체중을 측정하고 운동하고 나서의 체중을 측정해서 그거를 뺐더니 뭐 1.1kg가 됐다면은 그 사이에 운동을 하면서 먹은 수분량을 거기다 더해주면은 1.6kg가 손실이 된 건데요. 1600ml의 물, 1시간 운동을 했다면 1시간, 뭐 1시간 반 했다면 1시간 반으로 나눠서 내가 1시간당 소모되는 그 땀, 그저 손실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운동하면서 어떻게 마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짜라. 그런 이제 권장 사항이 이제 이 페이퍼에 많이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변의 색깔에 따라서 탈수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사람이 미국 USOC 트레이닝 센터에 있는 스포츠 다이어티션인데요. 이거 선수들한테 나눠주면서 소변 색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탈수 상태가 증가됐다. 특히 어린 선수들의 경우에 화장실에다가도 이거를 붙여놓고 자기 소변 색깔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이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소변의 비중을 측정하는 방법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은 주로 이제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체급 종목 선수들의 그 수분 탈수 정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무슨 연구 결과가 있느냐면은, 이거 선수들 옆에서 훈련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처음 운동하기 전에 비해서 운동 마치고 나서의 체중 변화가 이만큼 일어난다는 겁니다. 탈수가 그만큼 되는 거죠. 근데 옆에서 물을 먹어라 이렇게 권장을 자꾸 옆에 지도자나 이제 주변에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체중의 변화가 적게 일어난, 탈수가 적게 일어난 상태로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물이 좋으냐 스포츠 음료가 좋으냐 이렇게 이제 저희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운동을 시합을 하는데 60분 이상 하는 경우는 스포츠 음료가 도움이 되고요. 또 연습을 할 경우에는 90분 이상 연습을 한다 그러면 스포츠 음료가 도움이 되고, 그냥 그 이전에 끝난다 그러면은 이제 물을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운동을 많이 하고 운동을 오랜 동안 하는데 그냥 물만 먹는 경우에는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 선수들한테 훈련할 때의 식사 스케줄 짜는 겁니다. 언제 일어나서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영양 보충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수분 보충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계획도 짜고요. 또 시합하는 상황에 맞춰서도 이제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고요. 스포츠 영양에서의 중요한 좀 요즘 들어서의 키워드 2개는 또 뭐냐면은 퍼스널라이즈드 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에 따른 차이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조코비치의 경우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를 했다. 메시의 경우 계속 축구하다가 이렇게 구토를 했는데요. 너 뇌 검사까지 다 받아봤는데 그거 다 아니었고, 초콜릿하고 이 가공식품 탄산음료 이거 많이 먹는 게 그 원인이었고, 그거 끊고 나서 괜찮아졌다 이런 보고도 있고, 또 우샤인 볼트의 경우에 자기 영양 전담팀으로 해갖고 개인적인 그 처방을 받고 이제 관리를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스포츠 영양도 주기화라는 거죠. 이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사이클 하시면은 사이클도 몸을 만드는 시기가 있고, 또 시합을 위한 시기가 있고, 또 휴식기가 있으면 그 시기별로 영양에 대한 처방을 별도로 하고, 또 이제 더군다나 여러분들 여기 사이클 선수들이 너무 종목이 다양한데 제가 뭐 그거 지금 오늘은 다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종목에 맞춘 그런 그 영양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정리를 하면은 지구력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그런 스포츠를 하는 경우에 당질 섭취하고 혈당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 하나 하고요. 또 수분에 대한 게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고 있고,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 운동 경기 결과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